아버지는 평생 조용한 사람이셨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조용함은 성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삶의 방식 같았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다.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릴 적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집 아버지들이 소리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했다. 우리 아버지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만큼 아버지는 늘 낮은 목소리로 짧은 말만 하셨다. 동네 사람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했다. 참 착하신 분이야.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드물지. 그 말은 거의 인사처럼 따라다녔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다. 눈에 띄는 직함도 특별한 기술도 없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다.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퇴근 시간이 되면 묵묵히 집으로 돌아오는 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혼자서 우리 삼남매를 키웠다. 그 힘든 시간을 두고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힘들다는 말도 왜 나만 이런 인생이냐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듯 묵묵히 하루를 넘겼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회식 자리에서도 소주 한 잔 들고 오래 앉아 있다가 결국 그대로 두고 돌아오는 사람이었다. 도박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는 일도 거의 없었다. 누군가는 그런 삶을 답답하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다. 퇴근 후에 아버지는 늘 같은 모습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먼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드셨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도 아버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뉴스가 흘러나와도 드라마가 흘러나와도 아버지는 말없이 밥만 드셨다. 우리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다. 조언을 길게 하지도 않았고 잔소리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래, 그랬구나. 그게 아버지의 대부분의 대답이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아버지를 떠올릴 때 특정한 말이나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웃으며 농담하던 모습도 크게 화를 내던 모습도 없다. 너무 착해서 오히려 기억에 남는 말이 없는 사람. 그게 내 아버지였다. 어릴 땐 그런 아버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세상엔 원래 저런 아버지들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늘 자신을 뒤로 밀었는지, 왜 사람들 앞에서 항상 한 발 물러서 있었는지, 그 모든 이유를 나는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의 삶은 늘 단순할 거라 믿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침묵이 선택이 아니라 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삶이 그 조용함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까지도 나는 아버지를 그저 착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다. 몸이 안 좋다는 말도 병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던 분이었다. 그래서 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날은 새벽이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잠결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가 없다는 걸 나도 모르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병원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울음도 없고 다급함도 없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네, 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지고 발끝부터 서서히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길었다. 차창 밖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나만 두고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수없이 오갔던 도로였지만 그날만큼은 처음 가는 길처럼 낯설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소리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잡아도 눈을 떠주지 않았다. 평생 조용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말없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날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의사는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그 말들은 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망 시간, 원인, 절차,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흘러갔다. 집으로 돌아와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계속 실수를 했다. 서류에 서명을 하다가 이름을 틀리고 전화번호를 말하다가 중간에 멈췄다. 그만큼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생각보다 더 조용했다. 곡소리도 없고 크게 우는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그 분위기가 어쩐지 아버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평소 아버지의 성격처럼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게 흘러가는 장례식. 아버지답네.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냥 착한 사람이었고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떠난 거라고 믿었다. 조문객들은 처음에는 모두 아는 얼굴들이었다. 친척들, 동네 사람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공장 동료들. 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남겼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말없이 자기 일만 하던 분이었죠. 그 말들이 익숙하게 들렸다. 아버지를 설명하는 말로 우리는 이미 수십 번 들어온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장례식이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특별할 것도 놀랄 것도 없는 하나의 끝이라고 여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이 장례식이 아버지의 인생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모르던 아버지가 이곳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조용함이 곧 깨지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상함은 장례식 첫날 저녁부터 시작됐다. 해가 지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조금씩 줄어들 시간이었다. 보통 이쯤 되면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남아 조용히 밤을 준비하게 된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문이 열리며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명부를 확인하던 동생이 나를 힐끗 바라봤다. 아는 사람이야? 고개를 저어 보였지만 동생도 마찬가지라는 표정이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먼저 들어왔다. 머리는 단정했고 구두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동네 사람이라고 보기엔 어딘가 도시적인 인상이었다.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이였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버지 또래의 보호자와 함께 온 아이. 그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다.
이 장례식장은 점점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 듯 각자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잠깐 인사하고 가는 조문이 아니었다. 눈을 감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듯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울었다. 참는 울음이 아니라 어깨가 들썩일 정도의 울음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정을 남길 성격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내 앞에 다가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된 채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다. 그 손에는 묘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바로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아, 네 하고 대답했지만 그의 말은 계속 가슴에 남아 떨어지지 않았다. 덕분에 살았다. 그 말은 너무 무거웠다. 아버지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만큼 무슨 일을 했다는 말인가. 우리가 아는 아버지는 그저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말없이 잠드는 사람이었다. 그 남자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 뒤로도 비슷한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 젊은 여성은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 말에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착하다는 말과는 다른 결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기 인생의 중요한 장면에 아버지가 등장했던 사람처럼 아이를 데리고 온 보호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영정 사진을 보며 꾸벅 인사를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오싹해졌다. 아버지는 아이들과 친한 편도 아니었고 동네 아이들을 챙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아주 또렷하게 장례식장은 점점 낯선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듯 했지만 모두 아버지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곳에 모여 있었다. 그날 밤 형제들끼리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한 거 아닐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을 갖고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와 그렇게 깊은 인연을 맺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 사실이 그날 밤 처음으로 선명하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살았고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장례식은 이제 막 그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자리였다. 발인을 하루 앞둔 밤이었다. 장례식장은 낮의 분주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조용한 정막만 남아 있었다. 향 냄새가 천천히 공기 속에 스며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문 소리만이 시간이 아직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고인께서 생전에 맡겨두신 겁니다. 장례식 날이 되면 가족분들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곳에 무언가를 맡겨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은 의외로 가벼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게는 마음속으로 곧장 내려앉았다. 봉투 겉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또박또박 틀림없이 아버지의 글씨였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천천히 조여왔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지금이었을까? 봉투를 들고 빈소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형제들은 각자 지친 얼굴로 자리에 누워 있었고 나는 혼자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 다른 하나는 낡은 수첩 한 권이었다. 수첩은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여러 번 꺼내보고 여러 번 다시 넣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편지를 집어들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단정했지만 어딘가 급하게 눌러 쓴 듯한 글씨. 마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편지를 펼치는 손이 조금 떨렸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편지의 첫 줄에서 사과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나는 한참을 다음 줄로 넘어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평생 사과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잘못이 있어도 말없이 감내하는 쪽을 택했고 변명이나 설명은 더더욱 하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가 편지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봉투는 유산도 아니고 유언장도 아니었다. 이건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꺼내놓은 것이었다. 수첩을 펼쳐보았다. 첫 장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름도 있었고 금액처럼 보이는 숫자도 있었다. 어떤 페이지에는 주소가, 어떤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넘김. 이 사람은 이제 괜찮아짐. 아이 학교 들어감. 그것들은 일기처럼 보이기도 했고 장부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수첩이 아버지의 일상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우리가 알던 공장과 집을 오가던 삶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몰랐던 또 다른 삶의 흔적이었다. 나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그 낯선 조문객들,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던 사람들,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 그 모든 이유가 담겨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인생에 깊이 개입해 있었고 그 사실을 끝내 말하지 않은 채 떠나버린 것이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봉투는 그 조용함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어 있었다. 내가 죽은 뒤에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끝까지 말하지 못한 삶을 남기고 간 것이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우리가 평생 몰랐던 아버지의 과거로 곧장 나를 끌고 갔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큰 사고를 한 번 낸 적이 있다고 했다.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했고 그 순간 길가에 서 있던 한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사람은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만큼 크게 다쳤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 일을 잊고 산 적이 없다고 적어 놓았다. 법적인 책임은 어느 정도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끝난 적이 없었다. 편지 속의 문장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을 눌러 담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사고 이후 그 가족을 직접 찾아갈 용기가 끝내 나지 않았다고 했다. 혹시나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혹은 용서를 구한다는 말조차 자기 위안처럼 느껴질까봐.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비겁한 방식이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택했다고 했다. 이름을 숨기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매달 일정한 돈을 보내는 것. 병원비, 재활치료비, 아이의 학비, 월세, 수첩에는 그 모든 기록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처음엔 아주 적은 금액이었다. 그마저도 아버지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월급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금액이 늘어났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학비 항목이 추가됐다. 수첩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도움 기록이 아니었다. 이건 아버지가 평생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고 동시에 살아갈 이유이기도 했다. 메모들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오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취직했다고 연락이 왔다. 요즘은 밝아진 것 같다.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는 그 가족과 단 한 번도 정식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 직접 전화한 적도 없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적도 없었다. 그저 중간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들었고 그 소식을 수첩에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마치 멀리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이름 없는 보호자처럼. 편지의 중반부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적어 놓았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내가 망가뜨린 인생 앞에서 끝까지 도망치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는 아버지를 평생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버지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같은 일을 반복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그게 자신이 살아도 되는 이유라고 믿으면서. 편지의 끝자락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썼다. 이 사실을 알아달라고 남기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만 알아주면 된다. 나는 편지를 덮은 채 한동안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던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제야 우리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다음으로 나는 수첩이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된다.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두셨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평생 도망치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었다. 그제야 모든 장면들이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늘 검소했는지, 왜 새 옷을 사주면 끝까지 입지 않으려 했는지, 왜 집안에 자신을 위한 물건이 거의 없었는지, 왜 식탁에서 항상 마지막에 젓가락을 들었는지, 왜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만 칭찬을 받아도 불편해하며 고개를 숙였는지, 우리는 그걸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원래 그런 분이라고, 원래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정리해버렸다. 하지만 그건 성격이 아니었다. 속죄였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허락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도, 편안히 쉬는 것에도, 조금의 사치를 누리는 것에도 늘 브레이크를 걸었다. 마치 자신이 누릴 자격이 아직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지만 자신은 끝내 사랑하지 못했다. 그 사실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릴 적 내가 갖고 싶다던 물건을 말없이 사오시던 아버지. 하지만 자신의 신발은 밑창이 닳아도 끝까지 신고 다니던 사람. 우리는 그걸 희생이라고 불렀다. 부성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자신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내린 형벌 같은 삶이었다. 아버지는 늘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술자리를 피했고 쓸데없는 모임을 멀리했다. 즐거움이 들어올 틈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마치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면 그날의 사고가 다시 떠오를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아버지는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경계였다. 자신을 감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삶의 태도였다. 편지를 읽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친절했던 이유도, 늘 양보했던 이유도, 먼저 사과했던 이유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로 아버지는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착해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착함은 자랑이 아니었고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 아버지는 평생을 자신을 벌주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벌은 누군가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가 매일같이 내린 판결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잠시 혼란스러워졌다. 존경해야 할까? 안타까워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야 이해했다고 말해줘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우리가 알던 착한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아버지가 남긴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곧 우리 가족의 앞에 또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오게 된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버지의 흔적만 남은 빈소에 조문객들이 한두 명씩 들어왔다. 그때였다. 한 여성이 조심스레 우리에게 다가왔다. 중년보다 조금 어린 듯 보이는 그녀였다. 검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초조함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 받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이 있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편지라고? 그녀가 말하는 편지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것과 같은 편지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일까?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을 이어갔다. 아버님은 저희에겐 이름 없는 은인이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눈앞에 있는 이 여성이 아버지가 평생 몰래 도왔던 그 가족의 딸이라는 사실이 단번에 이해됐다. 나는 숨을 고르며 조금 더 자세히 물었다.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아버님 덕분에 우리는 살 수 있었어요. 병원비도 학비도 월세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도와주셨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평생 생각했던 착한 아버지라는 틀은 이제 명확하게 다시 쓰여야 했다. 아버지가 착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자랑스럽고 보여주기 위해 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끝까지 책임졌다. 도망가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평생 감내하며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그녀는 수줍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아버님이 남긴 것 중 일부예요. 원하신다면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자 수첩과 편지가 또 나왔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보낸 돈의 내역이 적혀 있었다. 아이의 성장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사간 집 주소, 취직 소식, 작은 메모 하나하나까지 모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그 수첩을 들었다. 아버지가 평생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속죄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실감났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저희 가족은 아버님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눈앞의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착함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며 삶의 무게를 견디는 법으로 진짜 착함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착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에. 조문객들은 조용히 빈소를 떠나갔고 나는 그녀와 수첩을 함께 바라보았다. 편지와 기록 속에는 평생의 속죄와 사랑이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다. 아버지는 말없이 떠났지만 그가 남긴 증거는 오롯이 살아있었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을 우리는 잊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우리도 이어가야 한다. 그날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뜨거운 울림이 남았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진실은 말보다 행동이었다. 말보다 묵묵히 지키는 삶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알았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단순히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과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짜 칭호라는 것을. 아버지는 그 칭호를 평생 혼자서 얻어낸 사람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했던 길 위에서 차창 밖을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다. 아이였을 때 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던 모습, 평소에는 말수가 적어 그저 밥을 먹고 TV를 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던 모습. 그때 나는 그 모습을 단순히 평범함으로만 기억했다. 착하고 조용한 아버지라서 그저 일상적인 풍경이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아버지가 그 조용함 속에서 평생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가 살아온 삶 전체가 숨쉬는 증거였다. 책임감, 속죄, 사랑, 헌신, 모든 것이 그 조용한 삶 속에 녹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한 달 한 달 정성껏 적어 내려간 기록이 있었다.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이의 소식, 취직 소식, 건강 상태, 그리고 짧은 메모까지. 그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책임과 끝까지 도망치지 않은 약속의 흔적이었다. 나는 수첩을 펼치고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눈으로 읽었다. 그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가? 삶은 늘 바쁘게 돌아간다. 가족, 일,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우리는 늘 선택을 미루고 쉬운 길을 택하려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쉽지 않은 길을 평생 스스로 선택하며 걸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한 일이 아니다.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이 저지른 일과 그로 인해 생긴 책임을 끝까지 짊어지고 살아간 것이다. 나는 그 사실 앞에서 자꾸만 얼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의 착함은 단순히 온화하고 남에게 친절한 성격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린 책임과 끝까지 지킨 약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제야 나는 아버지를 착하다고만 평가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수첩 속 기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무수히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온 흔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다. 말보다 행동으로, 말보다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처럼 나는 끝까지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겠지만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수첩을 꺼내본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다시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가? 수첩을 덮고 난 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아버지가 그토록 조용히 살아온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착함은 말보다 행동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거운 칭호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칭호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평생 착했던 사람. 알고 보니
그 착함은 단순한 성격이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낸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침묵을, 말없는 행동을 그저 착함이라고 쉽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착함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책임을 지고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그 삶 자체가 끝없는 속죄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된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생 착했던 사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무거웠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가 남긴 삶의 방식에서 무언가를 배워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자신과 주변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착함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영상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